재판장님, 제 아기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법정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도윤 판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피고인석에 서 있는 24 여자의 눈. 그 깊고 어두운 눈을 보는 순간 판사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죠. 왜냐고요? 그 눈빛은 18년 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딸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보였던 눈빛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돼, 그게 어떻게. 판사는 손이 떨려 펜을 놓칠 뻔했죠. 그 여자는 분명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얼굴선, 말투, 심지어 고개를 드는 방식까지 죽도록 잊으려 했던 그 아이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건 그녀가 경찰에 붙잡히기 직전 품에서 꼭 끌어안고 있던 아기. 울음 잠긴 그 아기의 얼굴마저 판사의 집안과 기묘하게 겹쳐지는 것처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판사는 알았어요. 지금 이 사건은 단순 절도 사건이 아니라는 걸. 이 재판 하나가 20년 동안 무덤처럼 묻혀있던 가족사의 문을 열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아직 모릅니다. 앞으로 이 법정에서 벌어질 일들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 미혼모의 사투, 숨겨진 출생의 비밀, 20년 전 실종된 아이, 그리고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지는 충격의 진실까지.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20년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한도윤입니다. 올해 5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법은 냉정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저는 그 말이 꼭 맞다고만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긴 세월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마주하다 보면 차가운 법조문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도 그런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잿빛 하늘 아래 서 있는 그 건물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울음과 후회, 체념과 희망을 품어온 곳입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11월 초라지만 유난히 차가운 비가 새벽부터 내리고 있었습니다. 법원 건물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이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리게 내려앉았고 복도 안쪽은 흐릿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색이 모두 빠져버린 듯한 풍경 속에서 하루의 첫 재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죠. 제가 들어간 곳은 7번 법정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나무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법정 문짝과 판사석, 오래된 의자에서 풍겨오는 나무향, 그리고 바닥 광택제의 냄새가 섞여 독특한 공기를 만들곤 하죠. 천장의 낡은 형광등은 낮게 윙 하는 소리를 냈고 그 차가운 빛이 판사석 위로 떨어지며 방 안 전체를 더 쓸쓸하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서는 모든 작은 소리까지 크게 울립니다. 서류 넘기는 소리, 누군가의 헛기침, 복도 끝에서부터 들려오는 구두 소리까지. 저는 늘 그렇듯 판사석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20해가 넘도록 같은 자리에 앉다 보니 이 검은 법복이 어느새 갑옷처럼 느껴지더군요. 제 얼굴 주름 곳곳에는 그 시간들이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처음 판사석에 앉았을 때는 새까맣던 머리도 이제는 희끗희끗해졌고요. 오랜 세월 저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판사로 살아왔습니다. 법정에서 안타까움을 보여도 안 되고 분노를 드러내서도 안 됩니다. 사실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많아도 그걸 표정에 담아선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모든 감정을 접어두고 정의의 도구가 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듯 인생에는 예기치 않게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날 법정 문이 무겁게 열렸습니다.
법원 경위 2명이 들어왔고 그들 사이에 작고 마른 여자가 1명 끼어 있었습니다. 회색 구치소 운동복은 그녀의 몸에 너무 널널해 보였고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은 힘이 빠진 채 아래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쇠사슬이 차가운 소리를 냈고 법정 안은 그 소리에 잠시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공책에 적던 것을 멈추고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몸을 잔잔하게 떨고 있었고 고개는 깊이 숙여져 얼굴조차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살펴보려 해도 표정이 보이지 않아 차라리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죠. 피고 인석 앞에 선 그녀는 마치 세상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잠시 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40대 중반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번들거리던 김성호 검사였습니다. 그는 사건 서류를 꽉 쥐고 서 있었고 표정을 보니 이 재판은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절도미수, 단순 폭행, 체포 거부. 흔한 사건이라 생각했겠죠. 그러나 사건의 핵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검사가 읽어 내려가던 기소 내용 속에서 제 귀를 붙잡은 단어는 사건명도 폭행도 아니었습니다. 훔치려던 물건이 분유와 기저귀였다는 말이었습니다. 총액 47,000원.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굳어있던 무언가가 아주 살짝,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작은 흔들림이 오래된 벽에 금을 낼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분유와 기저귀. 저는 법정에서 별별 도둑을 다 봤습니다. 욕심, 도박, 술, 순간적 충동, 또는 그저 반항심. 그러나 분유와 기저귀라니. 그건 절도범의 도둑질이 아니라 엄마의 도둑질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섬이라 24살. 전과 없음. 주소 불명. 비상연락처 없음. 서류는 거의 비어 있었고 살아온 흔적조차 희미했습니다. 저는 변호인을 선임했는지 물었지만 검사는 그녀가 국선 변호인조차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삶에 너무 짓눌려 누군가 도와줄 거라는 기대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그녀의 이름을 천천히 부르자 조금 전까지 몸을 움츠리고 있던 그녀가 정말 느리게 마치 기력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보인 눈. 그 눈을 본 뒤 저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오래 잊고 있었던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눈. 분노도 억울함도 두려움도 아닌. 그냥 텅 빈 눈. 불 꺼진 집처럼 사람이 살고 있었던 흔적만 남은 창문 같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있느냐고. 법정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형광등 소리에 묻힐 듯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기 이야기였습니다. 9달 된 아이. 사흘째 열이 내리지 않는 아기. 집에는 분유도 기저귀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유효기간 지난 신분증 한 장뿐이었다고 했죠. 새벽 2시 편의점 문을 열기 전에도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잡힐 거라고도 알고 있었대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울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울음에 줄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 말을 끝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스치듯 지나간 감정이 있었습니다. 절망과 공포였습니다. 아이가 고통받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엄마의 공포. 그 순간 법정 전체가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18년 전의 제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딸 하은. 5살 때 사라졌습니다. 단 몇 분이었는데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몇 년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제 아내는 죄책감과 슬픔에 병들어 떠났습니다. 그 뒤로 저는 모든 감정을 닫아 걸었습니다. 판사로서의 엄격함 뒤에 숨은 채 세상과의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이 젊은 엄마를 보며 그 오래된 방패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에 짓눌린 희생자였고 어쩌면 예전에 저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아주 위험한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 질문은 앞으로의 재판뿐 아니라 제 인생까지 흔들어 놓을 질문이었습니다. 차가운 법대로 그녀를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오랜 세월 외면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볼 것인가? 아직 이 질문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저 역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하려는 참이었습니다.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내려앉고 그 울림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법정 안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늘 그렇듯 재판이 끝나면 모두는 자신의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려 했어요. 변호사들은 서류를 서둘러 챙기고 방청객들은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며 누군가는 작은 수군거림을 남기며 출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가득 찼던 그 공간이 금세 비워져 갔고 소라는 파도처럼 물러나 텅 빈 고요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정면 중앙. 한 사람만이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한도윤 판사였어요. 오후 햇살이 높은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그의 어깨와 벤치 그리고 법정 바닥을 길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햇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니며 반짝이고 있었고 그 작은 입자들조차도 오늘의 공기 속에 스며 있는 무언가를 말해주는 듯 했죠. 사람들의 발걸음이 모두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드러나는 법정의 모습은 언제나 그렇듯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 공간은 사람들의 삶과 운명이 저울에 올려지는 곳이었고 오늘도 여전히 무거운 결정을 품은 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도윤은 손끝으로 의자 팔걸이의 오래된 흠집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흠집들에 쌓여 있을 과거 판사들의 무게, 수많은 고민과 충돌, 분노와 후회 같은 것들이 손바닥에 고스란히 닿는 듯 했죠. 의자 하나에도 역사가 있고 판결 하나에도 흔적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집무실은 문 하나만 지나면 닿을 만큼 가까웠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법정은 마치 그를 붙잡아 세워놓고 질문을 던지는 듯 했어요. 정말 오늘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다가 결국 도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법복이 스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재판석에서 내려오는 걸음은 묵직했고 발바닥이 바닥을 디딜 때마다 그의 마음속 어딘가가 울리는 듯 했어요. 집무실 문을 열자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걱 오래된 나무가 내는 소리였죠. 작은 방 안에는 책들이 늘어선 벽, 빛바랜 서류, 종이 냄새, 그리고 가구에 오래된 기름 냄새가 엉켜 있었어요.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방에서 차곡차곡 쌓여 흘러나온 듯 했습니다. 그 책상 위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은색 액자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죠. 도윤은 마치 오래전부터 두려워했던 장소를 찾아간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액자 속 사진은 시간이 멈춰 있는 듯한 순간을 담고 있었어요. 환하게 웃는 아내, 그리고 그녀의 품에 안겨 있는 3살배기 딸 하은. 그 둘의 눈빛에는 순진한 기쁨과 사랑밖에 없었고 도윤에게도 그날은 분명히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이제 사진 속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현실에서는 닿을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죠. 딸이 사라졌던 그날 이후 아내 정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밤마다 불 꺼진 집을 헤매며 딸의 이름을 부르던 그녀의 모습, 밥 한 숟가락 넘기지 못하고 점점 마르고 희미해져 가던 그 얼굴. 그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도윤에게도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손을 내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판결문은 잘 쓰면서 정작 사랑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말 한마디는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결국 아내의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멀어졌습니다. 도윤이 그 기억 속으로 빠져들던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현실을 끊었습니다. 판사님? 박 서기관의 목소리였어요. 젊고 성실하고 아직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는 사람이었죠. 도윤은 5분만 더라고 말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공원에는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걷는 노부부 비둘기를 쫓아다니며 깔깔대는 아이들 유모차를 밀며 천천히 걸음을 멈추었다 움직였다 하는 젊은 엄마. 그 일상적인 장면들이 오히려 오늘 그가 내려야 하는 판단의 무게를 더 크게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전 미라의 얼굴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세상을 잃은 사람의 눈빛, 절망의 텅 빈 구멍. 아내가 떠나기 전 보였던 그 마지막 눈빛과 겹쳐졌어요. 미라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단 하나 굶주린 아이를 위해서였죠. 그것은 도윤을 무너뜨렸습니다. 차갑게 판단해야 하는 판사의 자리에서 그는 인간으로서의 마음이 먼저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복 안에서 숨죽이고 있던 한 개인의 마음이 서서히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비를 선택하는 쪽으로. 판정문이 내려지고 법정의 숨이 멈춘 순간 검사의 항의조차 자르듯 잘라낸 뒤 그는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세상이 아닌 자신의 마음속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은 사람처럼 미라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로서가 아니라 딸을 잃은 아버지로서, 한 여자를 잃었던 남편으로서 너무 많은 복잡한 감정이 동시에 올라왔거든요. 법복을 벗어 걸어두며 그는 자신의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이 방금 무엇을 한 건지, 앞으로 어떤 결과가 기다리는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감각이 아주 미세하게 깨어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차갑게 식어있던 심장 한 귀퉁이에 아주 작은 온기가 스며들 듯한 감각. 그 온기가 그를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자리에서 너무 많은 것을 느껴버린 것만 같았으니까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깔리고 도시가 또 다른 하루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사이. 이 작은 방 안에서 도윤의 마음은 몇 년째 닫혀있던 문을 아주 조금,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형광등 아래 잠시 멈춰 선 도윤의 모습은 마치 시간이 그 자리에서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미라와 나율 사이를 천천히 오갔고 그 순간만큼은 법정에서 쌓아 올렸던 위험이나 냉정함 같은 것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며 몸에 밴 습관, 규칙, 책임감. 그런 것들 뒤에 숨어있던 인간 한도윤의 민낯이 조용히 드러난 듯 했습니다. 오래된 책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상자 하나가 갑자기 열려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복도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간호사의 발소리, 환자 보호자들이 건네는 낮은 대화, 바퀴가 삐걱대며 지나가는 침대의 소리까지 병원의 일상적인 동선은 그 작은 공간의 공기와 대비되며 묘한 감정을 일으켰습니다. 누구는 회복을 향해 가고 누구는 떠날 준비를 하며 또 누구는 하루를 버티고 있는 공간. 그 속에서 도윤은 이제야 자신의 발걸음을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문을 닫으려던 그의 손끝이 아주 잠시 멈췄습니다. 그 짧은 멈춤은 순간이었지만 미라에게는 오래 남을 장면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무릎 위에 얹힌 명함을 바라보며 마치 그 무게를 가늠하려는 듯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미라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문 앞에 섰습니다. 주민센터 문, 사회복지센터 문, 학대 상담실 문, 임시보호소. 하지만 문은 열려 있어도 환영받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가 오늘까지 버틴 이유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버텼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판사가 건넨 이 작은 명함. 한 장은 그 어떤 지원서보다, 그 어떤 제도적 안내보다 더 낯설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멈춰 선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생이 이렇게 딱 멈추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윤이라는 남자는 외롭게 흔들리며 그러나 깊은 결심을 품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판사님, 미라가 불러 세우듯 낮게 말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돌아서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듣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무서웠습니다. 그 말은 마치 한참 눌러두었던 프레스를 해제한 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는 떨렸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녀는 울었지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에서야 비로소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아이 아버지에게서 도망칠 때도, 임신했을 때도, 혼자 키울 때도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법정에 서니까 더 무서웠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의 기록 속 사건 번호로 줄어드는 경험. 오랜 세월을 살아온 시청자들에게도 익숙한 감정이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누군가의 사정이나 고통이 숫자나 평가로 바뀌는 일을 많이 겪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숙였습니다. 마치 그 무거운 말의 무게를 몸으로 받아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는 그냥 죄인이겠지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십니까? 도윤의 손이 문틀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미라의 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 속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종된 수아를 찾지 못한 죄책감에 무너져가던 그 여자의 얼굴과 말투. 그리고 죽기 전 마지막 날 힘없이 내뱉었던 한마디. 나를 그냥 사람으로 좀 봐줘요. 그 목소리가 병실 공기 위로 겹쳐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18년.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아무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조차 그 말을 제대로 들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금 문을 닫으면 자신이 또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건 기록, 다음 판결문, 다음 법정, 다음 책임. 그러나 지금 이 방 안의 두 생명은 그가 모르는 방향으로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힘으로 그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떠난다면 그는 또다시 정의라는 이름의 갑옷 뒤에 숨어버릴 것이었습니다. 아마 남은 생 동안. 그래서 그의 등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내뱉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미라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나율이 아버지 말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판사가 묻는 질문이 아니라 아이를 잃어본 남자가 묻는 진심에 가까웠습니다. 당신을 그렇게 몰아간 사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병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미라가 무릎 위에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질문을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다는 듯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녀의 말이 막 시작되는 순간 나율이 작게 몸을 뒤척였습니다. 작은 손이 허공을 휘젓다가 다시 담요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멈춰 섰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 복도 끝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훔친 몸을 움츠렸습니다. 도윤은 그 변화를 즉시 느꼈습니다. 그녀의 등 위로 오랜 시간 쫓기며 살아온 사람만이 지닌 습관적 경계가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윤은 반사적으로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복도에 차가운 빛이 한 줄기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서 있는 한 남자의 그림자가 병실 바닥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죠. 하지만 미라에게 그 2달은 평생 다시는 오지 않을 만큼 잔잔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늘 긴장으로 말라붙어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그 재판 이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살을 바꾸듯 달라졌지만 그 변화에 마음이 따라붙는 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나 봐요. 서울 은평구의 낡은 골목 끝, 조용히 자리 잡은 작은 쉼터. 누렇게 바랜 3층짜리 건물은 보기엔 초라했지만 미라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덜컹거리던 창문, 오래돼 삐걱거리는 마루, 녹슨 그네와 햇볕을 받으며 줄지어 놓인 플라스틱 의자들. 어느 누구에게도 특별하지 않은 풍경이지만 미라에게는 귀중한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안에 작은 공간. 침대 하나와 작은 테이블, 협탁 하나가 전부인 방. 2달 전 악몽처럼 흔들리던 생활과 비교하면 이곳에서의 규칙적인 생활은 오히려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제일 큰 선물은 물론 아들 나율이었고요. 2달 사이에 나율이는 놀라우리만큼 달라져 있었어요. 아프고 마르고 늘 어디가 아픈지 울기만 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볼이 탱탱하게 차오르고 만지는 것마다 호기심으로 2눈을 반짝이며 웃는 아기가 되었거든요. 기어다니는 법을 배우고 나서는 방 안이 그야말로 작은 정글 같았습니다. 의자 아래, 침대 아래, 좁은 틈새, 빨래 바구니 같은 것도 빠짐없이 뒤집어 놓았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미라의 가슴에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벅참이 차올랐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 없이 살았을까? 이 생각이 들 때마다 미라는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벽이 주는 안정감, 다음 끼니가 보장된 하루, 밤이 오면 누군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마음, 이런 정상적인 삶이 이렇게 따뜻한 거였구나. 그걸 새삼 깨닫고 있었죠. 하지만 편안함이라는 건 늘 그 끝에 어두운 그림자 하나쯤은 달려오기 마련이에요. 미라의 경우 그 그림자는 두려움이었고요. 쉼터에서의 일정은 군대식이라고 해도 될 만큼 빡빡했어요. 아침 6시 반 기상, 7시 아침 식사, 9시 집단 상담. 오후에는 직업교육, 컴퓨터 사용하는 법, 이력서 작성법, 면접 연습 같은 거였어요. 일주일 2번은 개인 상담까지 있었고요. 밤 9시에는 반드시 돌아와야 했죠. 이 생활이 지치기도 했지만 미라가 가장 힘들어했던 건 상담 시간이었어요.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상처들. 그 상처를 하나씩 꺼내어 들여다보고 다시 말로 꺼내야 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버린 부모 이야기,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도망친 남자 이야기, 궁핍함에 밀려 결국 그 편의점으로 향했던 마지막 새벽의 이야기. 그 모든 걸 기억 속에서 끌어올리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상담을 끝나고 나오는 길에 가끔 그런 생각이 들곤 했어요. 그래도 조금은 괜찮아지고 있는 건가?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는 건 아니었지만 아주 작은 구멍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듯 희미한 변화가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입소자들과의 관계도 그런 회복에 도움을 줬습니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끼리 나누는 밥상, 작은 농담, 아이들에 관한 소소한 이야기들은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마음을 잠시 쉬게 해줬어요. 그러나 미라의 밤은 늘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방에 불을 끄고 누우면 마음속에서는 다시 불안이 깨어났어요. 혹시 누가 찾아오면 어떡하지? 갑자기 보호관찰 조건이 바뀌었다고 하면? 나유리를 데려가겠다고 하면? 그 불안의 중심에는 협탁 위에 놓인 명함 하나가 있었어요. 한도윤. 그 재판을 맡았던 판사의 명함. 그 명함은 손때가 묻을 정도로 자주 만져서 모서리가 부드럽게 달아 있었죠. 전화번호는 보려고 한 적도 없는데 외워졌고요.
너무 고마워서 동시에 너무 무서워서 손떼기 어려운 존재. 그분이 왜 자신에게 그런 친절을 보여줬는지 미라는 여전히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 딸을 지켜주지 못했으니까. 그날 병실에서 판사가 남긴 말. 그 말을 미라는 거의 매일 떠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딸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이야기는 그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물어볼 용기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 명함은 미라의 마음속에서 감사와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오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월이 되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을 파고들었고 마당의 나무들은 가을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 미라는 근처 빨래방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어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수건을 개고 뜨거운 기계 열기를 느끼며 하루를 보내는 일이었죠.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정직한 노동이 주는 기쁨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스스로 번 돈으로 나유리에게 필요한 것을 사줄 수 있다는 사실이 미라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죠. 그날 오후도 평소처럼 공동 거실에서 수건을 개고 있었어요. 그때 직원 중 한 명인 박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늘 안정된 목소리에 녹차 냄새가 살짝 풍기는 나이 지긋한 분이었어요. 서미라 씨? 면회 왔어요. 미라는 순간 손에서 수건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나유리. 그 다음으로는 더 어두운 생각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남자분이에요. 법원에서 왔다고 하네요. 순간 미라의 얼굴에서 혈색이 스르르 빠져나갔어요.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고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면회실로 걸어가는 동안 온갖 최악의 상황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어요. 혹시 보호관찰 위반? 누군가 신고? 나유리를 데려가겠다는 결정? 복도는 평소보다 훨씬 길어 보였고 형광등 불빛은 거슬릴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한 남자가 창가에 서 있었어요. 평범한 옷차림. 하지만 미라의 심장은 즉시 그 남자를 알아보았어요. 한도윤 판사. 그 순간 들이마신 숨이 가슴 깊숙이 꽂혔습니다. 재판장이라는 칭호도 법복의 위엄도 없는 모습이라 더 낯설고 이상하게 생생하게 느껴졌고요. 2달 전보다 훨씬 지쳐 보이는 얼굴. 그동안 어떤 시간을 보냈을지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대화는 미라의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어요. 판사가 꺼낸 사진 한 장. 달아 바래고 손때 묻은 오래된 사진. 5살의 해맑은 여자아이.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찾았습니다. 살아있어요. 그 말은 갑자기 찾아온 따뜻한 봄바람 같았어요. 믿을 수 없어서 하지만 믿고 싶어서 미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눈가를 적시는 뜨거운 감정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죠. 한도윤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18년 동안 찾지 못했던 딸. 하지만 이번에는 놓지 않기 위해 2달 동안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 뒤지고 또 뒤진 기록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진실. 그의 눈에는 미라를 향한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당신을 보고 다시 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미라의 마음 한가득 깊게 파고들었어요. 얼마나 둘이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창밖에서는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어딘가에서는 나유리가 잠에서 깨어나 웃고 있는 소리도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직 모르는 상태였죠. 지금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더 큰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부산의 오래된 골목길, 어느새 햇살이 반쯤 기울어지는 시간대였습니다. 파도 소리도 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말소리도 멀게만 느껴지는 조금은 구석진 길모퉁이에 작은 카페 하나가 조용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유행하는 프랜차이즈 카페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곳이었죠. 문 위에 손글씨 간판은 비바람을 오래 견딘 흔적으로 글씨가 살짝 달아 있었지만
그 투박함이 오히려 묘한 정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침 이슬 카페에 마치 오래된 친구가 문을 열고 손짓하며 들어오라 하는 듯한 이름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면 공기부터 따뜻했습니다. 누구라도 금세 마음을 내려놓게 만드는 느낌이었죠. 나무 테이블 8개는 군더더기 없이 단순했지만 오래 사용한 만큼 반들반들 윤이 났고 벽면에 걸린 옛 부산 사진들은 마치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해운대에 호텔이 빽빽하게 들어서기 전에 고요한 백사장, 생선을 이고 파는 상인들이 활기차게 오가던 옛 어시장, 그리고 산비탈을 따라 층층이 쌓인 집들. 그중 몇몇 사진은 이 카페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의 풍경이 아니었을까 하고 상상하게 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갓 갈아내린 원두 향과 함께 희미한 계피와 꿀의 향이 섞여 있었어요. 바삐 지나가는 사람들보다는 마음이 텅 빈 사람, 잠시 쉬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카페 가장 구석, 벽을 등지고 앉아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도윤, 30년 넘게 냉정한 판단을 요구받아온 전직 판사. 세상 누구보다 흔들림 없이 보이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지금 그의 앞에는 식은 녹차 한 잔이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손은 찻잔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 안의 온기는 이미 사라지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 온기가 사라진 지 한참 된 건 찻잔이 아니라 그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전날 밤부터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텔 방의 천장은 끝없이 펼쳐진 캔버스처럼 느껴졌고 스쳐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은 잊으려 했던 기억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는 스포트라이트 같았죠. 눈을 감으면 파도처럼 밀려오는 질문들. 33년이라는 세월이 딸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렸을까? 혹은 더 일찍 찾지 못한 자신을 원망할지, 아니면 아버지의 부재를 스스로 탓하며 살았을지. 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밀려오니 도저히 잠이라는 걸 부를 틈이 없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약속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손등에는 힘이 잔뜩 들어갔고 무심코 꽉 쥔 손이 테이블을 떨게 했어요. 그는 수많은 범죄자들을 마주하며도 미동 없는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만나는 이 순간 앞에서는 그 어떤 경력도 어떤 담대함도 불필요한 갑옷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그는 한순간에 나이 많은 아버지였고 두려움과 후회로 가득 찬 한 남자에 불과했어요. 카페 문이 열릴 때마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그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들어오는 사람 대부분은 그저 커피를 주문하러 온 동네 주민들 뿐이었죠. 그러나 문이 또 한 번 열렸을 때 그는 단박에 알았습니다. 이번엔 그녀라고. 들어온 여자는 조용하지만 존재감 있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긴 남색 코트는 은은하게 빛을 반사했고 찬 바람에 달아오른 뺨은 사과처럼 붉었습니다. 묶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옆얼굴은 이미 알고 있는 듯한, 그러나 오래 기다려온 새로움이 겹쳐지는 느낌이었죠. 그녀의 눈에는 삶의 무게가, 혼자 견뎌낸 세월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테이블과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동안 도윤은 숨을 제대로 고를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자신의 자리에서 멈추었을 때 그는 오래전 잊어버린 어떤 감각, 아버지로서의 두려움, 설렘, 미안함 모두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서는 모습은 매끄럽지 않았어요. 의자가 바닥에 긁히며 거친 소리를 냈고 손이 떨려 찻잔이 부딪혀 잔 속의 찬물이 잔잔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어섰습니다. 도망칠 수 없는 순간이었고 도망쳐서도 안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아주 짧은 거리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습니다. 잠시 동안은 카페 안의 소리가 모두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말소리도, 커피 기계의 소리도,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도 모두 흐릿해지고 오직 두 사람만이 이 공간을 점유한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하은이 걸어오는 걸음은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었어요. 발걸음마다 어깨의 긴장이 풀리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어딘가 묵혀있던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의 앞에 서서 숨을 고르는 순간 도윤의 눈에도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가 꺼낸 한마디 하은아. 그 이름은 33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으로 편하게 내어놓지 못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른 듯한 목소리였어요. 딸의 얼굴에도 그 말이 닿는 순간 무언가가 무너지고 동시에 새로이 세워지는 듯한 울림이 번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단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들 속에는 33년이라는 시간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잃어버렸던 시간,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며 견뎠던 시간들. 그 말들은 나무처럼 단단하지 않았고 돌처럼 거칠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온기를 품은 흙처럼 부드러웠고 서로를 감싸 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애타게 지켜온 사진, 어린 시절 하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토끼 케이크 앞에 앉아 있는 모습. 그 사진을 조심스레 받아드는 하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그 사진에 오래 머물렀고 그 안에서 자신이 알지 못했던 시간을 들여다보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잃어버렸던 것들, 혹은 자신도 모르게 기억 속 어딘가 깊이 묻혀있던 감각들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겠죠. 그리고 그녀가 아버지를 향해 처음으로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을 때 도윤은 그 순간 세상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정아의 미소였습니다. 사랑했던 아내의 미소가 딸의 얼굴 위에서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죠. 그 후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정아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노래, 작은 장난에도 웃음이 터져 나오던 모습, 가족이 함께 보내던 소소한 일상들. 도윤이 말할 때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씩 가벼워졌고 마치 오랫동안 잠겨있던 방 안으로 공기가 서서히 스며들 듯 그의 마음도 조금씩 환해지고 있었습니다. 카페 밖에서는 가을 바람이 낙엽을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금빛, 주홍빛, 갈색의 조각들이 바람결 따라 돌다가 길 위로 천천히 내려앉는 모습은 마치 계절이 조용히 다음 장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두 사람 앞에 펼쳐진 시간도 그랬습니다. 오래된 과거가 천천히 자리를 내어주고 새로운 시작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느낌. 하지만 아직은 그 시작조차 말하지 않은 채 그저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이 순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이 알지 못한 채로 또 다른 누군가가 두 사람의 재회를 지켜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은 예전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건물 전체가 오래 묵혀둔 숨을 천천히 내쉬는 듯 했습니다. 가을 볕이 높은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돌바닥 위에 내려앉은 황금빛은 오래된 법정에 익숙하지 않은 따뜻함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마저 조금은 느긋하게 들리는 그런 오후였습니다. 그러나 4번 법정 안은 유난히 더 고요했습니다. 판사석에 앉아있는 한도윤에게도 이 고요함은 익숙한 재판의 긴장감과는 전혀 다른 종류였습니다. 오늘은 피고도 검사도 무거운 죄목도 없었습니다. 그가 오랜 세월 재판을 통해 익숙해졌던 슬픔이나 분노의 그림자도 없었죠. 대신 법정에는 소박한 국화향과 햇살의 따뜻함,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준비돼 온 작은 기적의 순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은 심판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누군가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지켜보는 자리에 그가 있었습니다. 섬이라는 판사석 앞에 서 있었습니다. 1년 전 이곳에 서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그때의 그녀는 희망이란 단어를 아예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움츠러진 어깨, 눈동자에 깃든 넓고 깊은 공허함,
그리고 숨이 날아갈 듯 불안정한 체온까지 모든 것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미라는 전혀 달랐습니다. 크림색 블라우스는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고 얼굴에는 건강한 온기가 돌았습니다. 햇빛을 받아 부드럽게 빛나는 머리결은 한때의 푸석함을 모두 털어낸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건 눈이었습니다. 예전의 텅 빈 눈 대신 지금의 눈에는 비로소 마음을 다한 사람이 얻게 되는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마치 오랜 겨울을 지나 꽃이 피어난 것처럼 자연스럽고 깊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김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였던 그는 상담을 통해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미라를 향한 그의 눈빛은 그저 직업적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비로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가자고 말할 때의 눈빛이었죠. 꾸밈 없는 미소와 차분한 태도는 60대 시청자라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진정성 그 자체였습니다. 둘의 관계는 빠르게 타오른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켜켜이 쌓인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단단했고 그래서 오늘이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미라의 품에는 나유리가 안겨 있었습니다. 한때 병원 침대 위에서 생사를 오갔던 아이는 이제 통통한 볼과 초롱초롱한 눈을 가진 건강한 아이로 자라 있었습니다. 엄마 얼굴을 닮은 까만 머리칼과 준호를 닮은 듯 단단한 눈빛. 누구를 꼭 닮았다고 말하기보다 세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세 살처럼 보였습니다. 법정엔 몇 명의 소중한 증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미라의 재활을 돕던 담당자 박순희, 그리고 준호의 어머니. 은발머리의 그녀는 힘든 세월을 견뎌낸 흔적을 얼굴에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여는 따뜻한 만큼은 잃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미라와 아이를 망설임 없이 가족으로 받아들인 그녀는 이 자리의 모든 변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도윤이 발견한 딸 하은이와 손주 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기적이 만들어낸 가족의 모습이 이 작은 법정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숨을 가다듬고 판사석 앞에 놓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김준호의 입양 허가 신청서와 미라의 보호관찰 종료 문서. 그러나 그는 서류를 읽기보다 지난 1년간 이들이 걸어온 길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때로는 벌이 아니라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미라 씨, 김준호 씨. 오늘 이 법원은 김준호 씨의 나유리 입양을 공식적으로 허가합니다. 이 순간부터 나유리에게는 두 분이 부모입니다.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한 두 분이요. 말이 끝나자마자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새 삶을 얻은 사람이 흘리는 눈물, 감사와 해방과 감격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라오는 눈물이었습니다. 도윤은 이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미라 씨, 보호관찰의 모든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셨습니다. 이로써 기록은 말소되며 과거와의 모든 법적 연결은 사라집니다. 이 말을 듣자 미라는 무너질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그 사이에서 나유리는 엄마의 볼을 토닥이며 천천히 배시시 웃었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은 피가 아닌 선택과 의지로 이어진 하나의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법정 한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조용한 승리였습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의사봉을 아주 부드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기도를 마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폐허 속에서도 사랑으로 다시 길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의가 아니라 기적입니다. 그 말 뒤의 침묵은 오래 기억될 만큼 따뜻하고 깊은 것이었습니다. 식이 끝난 뒤 모두는 법원 로비로 나왔습니다. 로비는 늦은 오후 햇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먼지마저 작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나유리는 케이크 크림을 얼굴에 묻히며 깔깔 웃고 있었고 어른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은이는 미라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언니 얘기 많이 하세요. 언니를 만나고 사람이 다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요. 미라는 멀리 서서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도윤을 봤습니다. 그 표정에는 오랜 슬픔 뒤에 찾아온 평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성인은 서로를 구하는 존재래요. 꼭 필요한 사람이 꼭 필요한 순간에 온다고. 미라는 그 의미를 곱씹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이 저물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 뒤 도윤만이 홀로 남았습니다. 법원 복도를 걸으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고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서울의 노을은 그의 앞에 거대한 길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십만 개의 삶이 저마다의 빛을 품고 저 멀리 이어지고 있었죠. 그는 20년간 자신을 묶어두었던 고통에서 조용히 빠져나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고 화면에는 하은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여전히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떨리는 이름. 그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짧게 그러나 확실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나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다. 그날 서울 가정법원에서 한 가족은 탄생했고 한 사람은 구원받았으며 또 한 사람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오래되었지만 늘 새로운 단어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은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에게도 조용히 전해지기를 바랍니다.